그녀는 내 아내였고 그는 내 친구였다. 하지만 단 7분의 실수가 내 모든 세상을 무너뜨렸다. 이건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사회 속 진짜 얼굴을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영상 내용의 모든 소유권은 본 채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본 내용으로 불편하게 만들면 댓글로 쌀쌀하게 알려주세요. 저희가 잘 읽고 수정하겠습니다. 많이 양보 부탁드리고 감사하겠습니다. 늘 그랬듯 동료들과의 연례 낚시 여행이었다. 일상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 안기는 3일. 하지만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여행이 내가 알던 삶의 마지막 3일이 될 줄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때의 나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불현듯 스치는 예감, 혹은 잊어버린 물건 하나가 때로는 잔인한 진실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 내가 그토록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줄,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다. 세스, 딘, 릭과의 낚시 여행 준비로 분주하던 참이었다. 모든 장비를 차곡차곡 차에 싣고 이제 막 시동을 걸려는데 아차. 작업실 한 구석에 틀어박혀 먼지만 쌓이고 있을 손수 만든 그 특별한 낚싯바늘 통을 깜빡하고 두고 온 것이 아닌가? 그것은 단순한 낚싯바늘 통이 아니었다. 몇 해 전 갑작스레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유품으로 남기신 낡고 무딘 조각칼과 사포 몇 장, 그것들로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투박한 나무 토막을 깎고 문지르고 다듬어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성물이었다. 이걸 써야 얼척을 낚는다는 식의 유치한 믿음 때문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버지의 땀과 온기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는 듯한 그 나무의 감촉, 그것을 만질 때마다 떠오르는 아버지와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나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의미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였을까, 그것 없이는 왠지 낚시를 시작할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마치 가장 중요한 전투에 무기 없이 나가는 병사처럼 불안했다. 젠장,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네.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다녀올게. 친구들에게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며 양해를 구하고 나는 익숙한 길을 따라 집으로 차를 몰았다. 왕복해봐야 고작 10분 남짓, 어쩌면 7분이면 충분할 짧은 거리였다. 그 짧은 시간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이야. 익숙한 길, 매일같이 오가는 그 길 위에서 내 마음은 이미 호숫가에 가 있었다.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밑밥이며 새로 산 낚싯대의 팽팽한 긴장감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느껴졌다. 모처럼만의 해방감, 아내와 아이들에게서 벗어난 짧은 자유에 가슴이 살짝 들뜨기까지 했다. 하지만 집에 가까워질수록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이상한 느낌은 뭐였을까? 마치 차가운 안개가 심장을 감싸는 듯한 불길한 예감. 우리 집 골목으로 접어들자 아내 리나의 친구들, 그러니까 세스의 아내 엘라라와 릭의 아내 마이라의 차가 대문 앞에 떡하니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아, 맞다. 오늘부터 여자들만의 자유부인 주말 파티랬지. 리나는 주말 동안 서로 절대 방해하지 말자며 특히 남자들은 출입 금지라고 장난스럽게 으름장까지 놓았었다. 그녀들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굳이 요란하게 현관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나는 최대한 소리를 죽여 옆문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곧장 지하 작업실로 향했다. 띠걱거리는 낡은 계단 소리마저 그날따라 유난히 크게 느껴졌다. 작업실 계단을 다 내려서자마자 위층 파티오 쪽에서 한바탕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리나와 친구들이 하와이안 오두막, 그녀들이 직접 이름 붙인 싸구려 파라솔과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전부인 그늘막 아래 모여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모양이었다. 짙은 오크나무 향과 싸늘한 먼지 냄새가 뒤섞인 작업실의 공기 속에서도 담장 너머로 새어 들어오는 그녀들의 높은 웃음소리와 간간이 섞여 나오는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선명하게 울렸다. 아주 신났네. 신났어. 벌써 들거나하게 취했나 보군. 혼자 피식 쓴 웃음을 지으며 구석에 놓인 선반으로 다가가 낚싯바늘 통을 찾았다. 그래, 이것만 챙겨서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 나에 대한 리나의 이야기가 들려왔다. 우리 밥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어젯밤에도 말이야, 목소리에는 한껏 교태가 섞여 있었다. 자부심인지 아니면 그저 친구들 앞에서의 과시욕인지 모를 묘한 뉘앙스. 하지만 아내가 나를 칭찬한다는데 싫을 리가 있나.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작업대 근처에 잠시 멈춰섰다. 슬며시 미소가 지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녹음이라도 해둘걸. 나중에 밤에 침대에서 제대로 한번 놀려줘야지. 엉뚱한 장난기가 발동한 나는 주머니에서 아이드로이드 폰을 꺼내 무음으로 설정하고 녹음 버튼을 살짝 눌렀다. 그저 가벼운 장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때까지는 여자들의 수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없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새로 산 명품 가방 이야기, 새로 생긴 근사한 레스토랑 이야기 따위에 시시콜콜한 잡담들이 오갔다. 하지만 와인이 몇 잔 더 들어가자 대화는 점점 더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으로, 그리고 아슬아슬한 수위를 넘나들며 위험하게 치달았다. 리나는 마치 물 만난 고기처럼 신이 나서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 속속들이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것도 아주 적나라하게. 처음에는 어깨가 으쓱해지는 내용들이었다. 내가 얼마나 로맨틱한지, 얼마나 능숙한지,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얼마나 뜨거운지에 대한 과장 섞인 찬사들. 듣는 내가 다 민망할 정도였다. 하지만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읽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고 과장된 칭찬들. 그때였다. 엘라라였는지 아니면 마이라였는지 와인에 취해 혀가 살짝 꼬인 나른하면서도 교활함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한마디 툭 던졌다. 그래서 우리 리나, 그 대단한 기술, 딘한테도 그렇게 잘 써먹었어. 그 순간 엘라라와 마이라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혹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상이라도 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순간 작업실 안의 모든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딘. 내 사업 파트너이자 내가 친동생처럼 아끼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바로 그 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아니, 심장이 아예 멈춰버린 것 같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지독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제발, 제발 아니기래. 리나가 코웃음을 치며 제가 취했나, 무슨 소리야, 하고 가볍게 넘겨주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리나는 잠시 망설이는 듯 싶더니 이내 입가에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유염하다고까지 할 수 있는 미소를 머금고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그 짧은 침묵과 함께 터져나온 그녀의 첫마디가 내 귀에 박히는 순간부터 내가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했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기만이었다. 솔직히 말하면 딘이랑은 좀, 뭐랄까, 아찔할 정도로 짜릿했지. 당신들한테만 하는 얘긴데 밥한테는 미안하지만 가끔은 그 애가 그립기도 해. 리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게 속삭였지만 내 귀에는 청산가리를 탄 사약처럼 들렸다. 그녀는 마치 금지된 과일을 맛본 후 그 황홀경을 묘사하는 소녀처럼 상기된 표정으로 딘과의 은밀하고도 격렬했던 관계를 상세하게 아주 자랑스럽게 떠벌리기 시작했다. 딘의 오랜 여자친구였던 다이아나와 처참하게 헤어지고 페인처럼 힘들어하던 그를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주다가 어느 비 오는 날 밤 한적한 레스토랑의 어두컴컴한 구석자리에서 처음 실수로 선을 넘어버렸던 이야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결하는 태양이 내리쬐던 어느 대낮에 보란듯이 딘의 텅 빈 아파트에서 벌어졌던 두 번째 걷잡을 수 없는 만남까지. 리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에 사정없이 날아와 박혔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손끝이 저릿저릿하게 마비되는 것 같았다. 이게 현실이란 말인가? 친구들의 역겨운 웃음소리,
질투와 감탄이 뒤섞인 맞장구 치는 소리가 파도처럼 간헐적으로 밀려왔다. 엘라라는 와인잔을 지켜들며 버머. 리나, 얘 좀 봐. 완전 요분해, 요보. 그렇게 안 봤는데. 딘 그 자식, 개 탔네. 라며 천박하게 키득거렸고, 마이라는 한술 더 떠서 정말 대단하다. 리나. 그나저나 우리 불쌍한 밥은 이 모든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겠지? 어쩌면 좋아, 너무 불쌍해서. 근데 솔직히 좀 부럽긴 하다. 야, 애라며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대사처럼 나를 비웃고 동정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농담으로 들리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조롱이었고 나에 대한 완벽한 기만이었다. 혹시 이 모든 게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그녀들의 악의적인 연극은 아닐까? 하지만 리나의 목소리에 담긴 진한 흥분과 단 한 톨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는 뻔뻔한 태도는 그것이 끔찍한 현실임을 남김없이 증명하고 있었다. 특히 마이라의 마지막 질문은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듯 의도적으로 내 인내심을 시험하고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혼자만의 착각 속에서 우스꽝스러운 광대 노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작업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있던 무거운 쇠망치를 집어들 뻔했다. 아니, 당장이라도 미친놈처럼 위층으로 뛰어올라가 그녀들의 역겨운 웃음소리를 멈추게 하고 모든 것을 박살내고 싶었다. 하지만 내 두 발은 마치 시멘트에 묻힌 것처럼 땅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온몸이 마비된 것처럼 굳어버렸고 분노와 절망감에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손에 힘없이 쥔 아이드로이드 폰만이 가냘프게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액정 화면에는 지옥의 카운트다운처럼 녹음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숨막히는 고통 속에서 내 아내와 내 친구라고 믿었던 인간들의 더러운 배신 행각을, 내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그 끔찍한 소리를 속수무책으로 듣고만 있을 뿐이었다. 아,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외도. 몇 듯. 자백. 증거 녹음. 참을 수 없는 고통. 믿음의 완벽한 붕괴. 운명의 낚싯바늘, 머릿속에서 온갖 끔찍한 단어들이 뒤엉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래,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운명이라면 이보다 더 잔인하고 가혹한 운명이 또 있을까?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껏 깎아 만들었던 아버지의 마지막 유품과도 같았던 그 문명의 낚싯바늘이 결국 나를 이 지옥 같은 현실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으니 말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한다. 온몸이 마비된 듯 축축하고 차가운 작업실 벽에 등을 기댄 채 나는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손에 들린 아이드로이드 폰은 이미 내 평화롭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배신의 증거들을 빠짐없이 차곡차곡 담아내고 있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리나. 나의 린. 그리고 딘. 개자식.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내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작업실의 싸늘한 공기 속에 처절하게 울려 퍼지는 듯 했다. 온몸이 마비된 듯 작업실 벽에 기댄 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들린 아이드로이드 폰은 이미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배신의 증거를 차곡차곡 담아내고 있었다.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리나. 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하지만 무너진 세상 속에서도 나는 움직여야 했다. 이 끔찍한 진실을 가슴에 품은 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나를 배신한 그놈과 함께 낚시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이 현실처럼 다가왔다. 차라리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아직 때가 아님을 직감했다. 복수는 차갑게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니까. 내 아내와 한 침대를 썼던 그놈과 한 차에 타고 있는 3시간은 그야말로 지옥이었다. 놈이 내쉬는 숨결 하나하나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짓거리는 농담 한마디 한마디가 내 귀에는 역겨운 배신의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머리가 깨질 듯한 고통이 엄습했다. 나는 참을 수 없는 편두통을 핑계 삼아 조수석 등받이를 뒤로 젖히고 헤드폰을 깊숙이 눌렀었다. 눈을 감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는 리나의 달콤했던 목소리와 그녀의 추악한 고백들이 끊임없이 악몽처럼 반복 재생되었다. 딘이랑은 좀, 뭐랄까, 짜릿했지. 그 빌어먹을 목소리. 분노와 절망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배신감이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를 잔인하게 물어뜯는 듯 했다. 이가 갈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과연 내가 이 지옥 같은 감정을 억누르고 며칠을 더 버틸 수 있을까? 아니, 버텨야만 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우리가 도착한 호숫가는 예전의 그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 눈에는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였다. 한때 마음의 평화를 안겨주던 잔잔한 물결과 싱그러운 숲의 향기마저도 이제는 나를 조롱하는 듯했다. 릭과 세스는 평소와 다른 내 침묵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편두통이 가라앉질 않네기라며 애써 태어난 척 둘러댔다. 그들은 더 이상 캐묻지 않고 나만의 공간을 존중해 주었다. 고마운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그 고마움이 클수록 그 배신자에 대한 지문은 더욱더 깊어만 갔다. 딘은 간간히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걸어왔지만 나는 철저히 그를 무시했다.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틀이 흘렀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내 안에서는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가 점점 더 빠르게 똑딱거리고 있었다. 마침내 여행 마지막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아침 일찍, 나는 홀로 호숫가로 향했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어떻게든 딘과 단둘이 마주칠 기회를 만들고 싶었던 건지도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대로 딘이 슬그머니 내 뒤를 따라왔다. 밥, 아직도 머리가 아파? 안색이 영 안 좋아 보여. 그의 걱정하는 듯한 목소리가 귓가에 역겹게 달라붙었다. 바로 그 순간 리나의 목소리가 다시금 내 머릿속을 강타했다. 딘이랑은 짜릿했지. 그 애가 그립기도 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끓어오르는 분노가 온몸을 지배했다. 나는 길가에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는 야구방망이만 한 골기의 나뭇가지를 발견했다.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소나기에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짐승처럼 포효하며 약 20피트 앞에 서 있던 딘에게 달려들었다. 처음에는 놈의 머리통을 박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본능적으로 살인의 충동을 억누른 건지 아니면 그저 빗나간 건지 나뭇가지는 딘의 오른쪽 어깨를 강타했다. 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딘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넘어진 그의 위로 올라타 증오의 찬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내 이놈.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나는 미친놈처럼 소리치며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컵, 밥, 왜 이래? 딘은 고통과 공포에 질린 얼굴로 신음했다. 왜 이러냐고. 이 개자식아. 내 놈이 내 아내랑 붙어먹은 거 다 안다. 나는 그의 급소를 다시 한번 걷어찼고 딘은 짧은 비명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들끓던 분노가 조금 가라앉자 끔찍한 현실이 밀려왔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축 늘어진 딘을 질질 끌어 근처 나무 밑에 기대어 앉혔다. 그의 뺨을 몇 차례 후려치자 놈이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다. 정신이 좀 드냐? 이 쓰레기 같은 놈아에.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내뱉었다. 너와 리나 사이에 있었던 더러운 일들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 그리고 내 놈이 아직 살아있는 걸 다행으로 여겨라. 이 딘의 얼굴은 후회와 공포로 일그러졌고 그는 감히 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는 뭔가 변명을 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말을 가차없이 끊어버렸다.
닥쳐. 내 놈의 역겨운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아. 그리고 명심해. 이 일에 대해 리나에게 단 한마디라도 흘렸다간 내가 내 놈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테니까. 내 복수 계획을 망치지 말란 말이다. 바로 그때 릭과 세스가 헐레벌떡 달려왔다. 내가 딘을 다시 공격하려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그들은 다급하게 나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말렸다. 밥, 진정해. 대체 무슨 일이야? 우리는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살얼음판 같은 침묵 속에서 딘은 고통스럽게 어깨를 감싸쥐고 있었고 릭과 세스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와 딘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내 아이드로이드 폰을 꺼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다. 그리고 그 지옥 같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리나의 목소리, 친구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모든 더러운 대화들이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다. 녹음이 끝나자 무거운 침묵이 우리를 짓눌렀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릭이었다. 그는 딘의 친삼촌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제 전 삼촌이라고 해야 할지도. 그는 싸늘하다 못해 경멸감마저 담긴 눈빛으로 딘을 쏘아보며 말했다. 딘,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다. 밥이 아무것도 없는 너에게 일자리를 주고 내 놈을 핵심 고객 담당 IC 자리에 앉혀주고 심지어 고객관계팀 팀 네트워크 팀장으로까지 밀어줬는데 은혜를 이따위 원수로 갚아? 정말 실망이다. 이놈아. 당장 여기서 꺼져. 딘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세스 역시 착잡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이건 단순히 딘과 리나만의 문제가 아니야? 녹음에서 엘라라와 마이라가 한 말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었거나 심지어 즐기기까지 하는 듯한 그 태도. 집에 돌아가면 아내들과도 심각하게 이야기해봐야겠어에 견고했던 우리들의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며칠만 시간을 줘. 리나와의 문제는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해. 내 방식대로. 딘은 릭의 호통에 찍소리도 못하고 오두막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릭은 딘에게 리나는 물론이고 다른 아내들과도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만약 내 계획에 조금이라도 해방을 놓는다면 그때는 자신도 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놓았다. 낚시 여행은 그렇게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리나, 이제 내 차례야. 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딘은 릭의 호통에 찍소리도 못하고 오두막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릭은 딘에게 리나는 물론이고 다른 아내들과도 절대 접촉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만약 내 계획에 조금이라도 해방을 놓는다면 그때는 자신도 딘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울음장을 놓았다. 낚시 여행은 그렇게 최악의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리나, 이제 내 차례야. 내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 지옥 같던 낚시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집 하지만 그곳은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하고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을 열자 리나가 화사한 미소와 함께 나를 맞이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어쩌면 주말 동안 홀로 나를 기다리며 애틋함이 더 깊어졌다는 듯 그녀는 내 목을 감싸 안고 뜨거운 키스를 퍼부었다. 그 순간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간신히 표정을 관리했다. 그녀의 값비싼 향수 냄새와 정성껏 차려입은 옷차림은 나를 향한 연기가 아니라 어쩌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녀가 차려낸 저녁 식탁은 산의 진미로 가득했지만 내 입에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주말 동안 있었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았고 나는 간간히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내 연기 또한 그녀 못지않았으리라. 식사가 끝나자
리나는 은밀한 눈빛으로 나를 침실로 이끌었다. 여보, 당신 정말 보고 싶었어. 우리 다시 뜨겁게 연결될 필요가 있지 않아. 그녀의 목소리는 욕망으로 촉촉이 젖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래, 모든 것은 이제 너의 반응에 달려 있다, 리나. 우리가 침대에 걸터 앉자마자 리나는 조급하게 내 바지를 벗기려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제지했다.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자기. 쇼타임 아니었어. 나는 아무 말 없이 침대 옆 협탁 위에 내 아이드로이드 폰을 올려놓고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렀다. 이 대화의 모든 순간은 기록되어야만 했다. 오해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나는 준비한 첫 대사를 내뱉었다. 리나,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내 목소리는 이상하리만치 차분했다. 나 다른 여자가 생겼어. 미안해. 더 이상은 이 죄책감을 견딜 수가 없어. 리나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다. 뭐라고? 다른 여자라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경악과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계속해서 연기를 이어갔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몇 번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와의 섹스는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 잊을 수가 없어. 나는 그녀가 내게 했던 말을 거의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리나의 얼굴이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흉측하게 이그러지는 것을 나는 똑똑히 목격했다. 아, 이 얼마나 통쾌한 순간인가. 이런 미친놈.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리나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 뺨을 후려쳤다. 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내까진 놈이 감히 나를 두고 바람을 펴? 그것도 모자라 그년과의 잠자리가 환상적이었다고? 이 개자식아, 그녀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울부짖었다. 우리 아버지가 엄마를 두고 바람 피웠을 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나는 절대 그런 고통 속에서 살지 않을 거야. 당장 이혼해. 내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내 놈 재산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뜯어낼 테니까. 내 그 잘난 회사까지 전부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널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다. 그녀는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악을 쓰고 있었다. 나는 마치 뉘우치는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말을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리나, 그냥 섹스였어. 정말이야. 2번뿐이었고 나는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 제발, 우리 이렇게 끝내지 말자. 응, 내가 나약한 목소리로 애원하자. 리나는 더욱더 기세등등해졌다. 닥쳐. 사랑. 그 더러운 입으로 사랑이란 말 짓거리지 마. 이혼이야. 무조건 이혼. 그리고 너 요즘 새로 생긴 법 알지? 불륜 저지른 유책 배우자는 위자료 한 푼도 못 받는 거. 내가 내놓은 껍데기까지 홀랑 벗겨 먹을 테니 두고 보라고.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듯 악에 바친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그녀의 그 추악한 본성을 남김없이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자기야, 당신 덕분에 내 결정이 훨씬 더 쉬워졌어. 내 목소리에 담긴 냉랭함과 입가에 어린 희미한 미소를 감지한 그녀의 눈이 의심스럽게 가늘어졌다. 무슨 소리야, 그게. 내가 보여줄게. 자, 옷 입고 나 좀 따라와. 나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명령조의 목소리로 말했다. 여전히 분노와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그녀는 마지못해 나를 따라 나섰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지하 작업실이었다. 바로 그 창문 아래 내가 그녀와 친구들의 더러운 대화를 엿들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나는 리나를 창문 옆에 세워두고 말했다.
여기 꼼짝 말고 서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나는 밖으로 나가 내 아이드로이드 폰을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다. 다시 작업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투정으로 나를 쏘아보고 있었다. 내가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작업실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리나의 목소리, 엘라라의 목소리, 마이라의 목소리, 그리고 그들의 추악한 대화 내용들. 리나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절망으로 크게 뜨여 있었고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기 시작했다.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흘러나오자 그녀는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어떻게 이걸. 그녀는 흐느끼며 제대로 말도 잇지 못했다. 목소리는 죄책감과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왜 그게 중요한데? 잊어버린 물건을 가지러 잠깐 들렀을 뿐이야. 당신들 파티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뒷문으로 들어왔지? 그때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처음엔 나중에 놀려주려고 녹음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딘 그 자식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부터 모든 걸 녹음했어.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제발. 그건 정말 딱 한 번뿐이었어. 순전히 육체적인 실수였다고. 아무 감정 없었어. 정말이야.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리나, 나는 모든 것을 들었어. 하나도 빠짐없이. 그런데 당신이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더군.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바로 내 옆에서 그놈을 생각했다는 그 역겨운 고백 말이야. 의 그녀의 눈이 절망으로 더욱 크게 띄었다. 아, 안 돼. 그건 내가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머리를 흔들며 부정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아니, 내 인생 전체에서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끔찍한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내 안에서 억눌렀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당신이 다른 남자를 상상하는 동안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겠어?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당신이 진정으로 나와 함께 있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어? 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흐느끼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단호하고도 냉정한 목소리로. 내 눈을 보고 똑똑히 말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 자식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보라고. 그녀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대답이었다. 나는 싸늘하게 말했다. 그래, 넌 날 볼 수도 없겠지? 모든 걸 망쳤어, 리나. 내 손으로 직접. 나는 원래 그녀에게 기회를 주려고 했었다. 내가 바람을 피운 것처럼 꾸며서 그녀의 반응을 보려고 했던 그 짧은 연극.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려 했다면 어쩌면 나도 그녀의 한순간의 실수를 용서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추악한 탐욕과 위선, 그리고 잔인함까지. 그녀는 스스로 무덤을 팠다.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혼 소송 준비하도록 해. 당신이 그토록 열렬히 언급했던 그 새로운 이혼법 아주 유용하게 써먹어 줄 테니까. 리나는 절망적인 신음을 터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안 돼. 제발.
내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우리 아이들은, 우리 20년 결혼 생활은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잠겨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그녀의 악어의 눈물을 보고 싶지 않았다. 침실 문을 닫는 순간 우리의 20년 결혼 생활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진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침실 문을 닫는 순간 우리의 20년 결혼 생활도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의 진짜 후폭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터였다. 텅 빈 거실의 싸늘한 소파에 홀로 앉아 밤을 지새우며 나는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생각했다. 산산조각난 신뢰, 짓밟힌 사랑, 그리고 아이들. 그중 가장 가슴 아픈 일은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 끔찍하고 더러운 소식을 내 입으로 직접 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떤 단어로 시작해야 할까? 그 작은 가슴들이 이 충격적인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결국 피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퀭한 눈으로 아이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대학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아들 마크는 내 잠기고 떨리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미 집안에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한 듯 했다. 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세요.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최대한 담담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리나와의 이혼 사실과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마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의 시간이 내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마침내 놀랍게도 마크는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하지만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혼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상상도 안 돼요. 괜찮으세요, 정말. 저는 아버지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저는 언제나 아버지 편이에요.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녀석의 속 깊은 위로와 지지에 나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에게 아들의 존재는 한 줄기 희미한 빛과 같았다. 그래, 나에게는 아직 마크가 있었다. 하지만 딸아이 케이시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 아니,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절망적이었다. 엄마 리나와는 친구처럼 자매처럼 각별했던 케이시는 내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거의 발작적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불같이 화를 냈다.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빠 미쳤어요. 엄마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건 다 아빠 잘못이야. 아빠가 엄마를 외롭게 만들었으니까. 절대 용서 못해. 딸아이의 날카롭고 잔인한 비난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내 심장에 무수히 박혔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다. 어쩌면 리나가 이미 케이시에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교묘하게 손을 써놓았을 수도 있고 혹은 그저 엄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애정이 아이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케이시의 울부짖음과 분노 앞에서 차마 어떤 변명도 어떤 설명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슴이 미어질 뿐이었다. 내가 사랑하는 딸에게 이런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며칠 후, 리나가 변호사를 통해 케이시에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드물게 제정신이 돌아온 순간이었는지, 아니면 계산된 동정심 유발 작전이었는지, 혹은 마지막 남은 한 조각 양심의 가책이었는지 알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모두 인정하며 딸에게 눈물로 용서를 빌고 결코 이 일에 대해 나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고 간청했다고 했다. 그 후로 케이시의 태도는 예전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냉랭했다. 우리 부녀 사이에 생긴 깊고 어두운 골은 그렇게 쉽게 메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아이들 가슴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는 죄책감은 밤마다 악몽이 되어 나를 괴롭혔다. 아, 리나, 당신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